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생을 한눈 한번 팔지 않고 열심히 달려온 60대 남성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이런 제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망나니 같은 인간들이 있었네요. 오늘 저는 그런 씹어먹어도 시원찮을 인간들 때문에 온 가족이 소갈이했던 사연을 털어놓고 싶어 썰맘의 문을 두드리게 됐답니다. 저는 아버지를 도와 시골에서 농사짓다 중매로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농사에는 관심 없던 큰형이 갑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시골 땅을 팔아먹는 바람에 먹고 살 길이 막막해졌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아내와 무작정 서울로 올라와 온갖 고생을 다했네요. 지금 돌아봐도 그때가 아내에게 가장 미안했던 시기였습니다. 방어들 돈이 없어 남루한 여인숙의 아내를 재우며 제가 이런 말을 한 것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언젠가는 꼭 남들 다 부러워할 우리우리한 집에서 살 수 있게 해줄게. 약속해. 난 괜찮아요. 당신이 놀고 먹은 것도 아니고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다는 거 다 알잖아요. 물론 이렇게 된 게 속은 상하지만 우리 아직 젊은데 뭐든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기죽지 말고 기운 내자고요. 저는 그런 아내를 봐서라도 뭐든 해보려고 발버둥을 쳤어요. 그러다 한 이삿짐 업체에 일꾼으로 취직한 게 2년이 돼요. 그 후 40년이 넘게 이삿짐을 나르며 먹고 살았답니다. 처음 10년간은 남 밑에서 월급 받으며 열심히 일을 배웠어요. 그동안 대형 운전면허증도 따고 이삿짐 차량도 운전할 수 있게 됐네요. 그리고 그 이후에 독립해 제 사업을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땡전 한 푼 없이 맨몸으로 고생하는 게 안쓰러운지 하늘에서 저에게 기회를 주더군요. 90년대에 들어가면서 이 사업계가 호황을 맞은 겁니다. 그때 일기 신도시들이 들어서며 포장이사가 대세가 됐거든요. 그 바람을 타고 제가 운영하는 회사도 승승장구했어요. 그 덕에 저는 아내와의 약속대로 점원 딸린 저택을 마련할 수 있게 됐네요. 어디 그뿐인가요? 전에는 상상도 찰 수 없었던 건물주까지 될 수 있었지요. 제가 그렇게 돈에 미쳐 일하는 동안 아내도 회사 일을 거들며 아들, 딸 하나씩 낳아 번듯하게 키워졌습니다. 어느 날 운동을 전공한 큰아들이 머리를 빡빡 밀고 와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버지, 저 내일 모레 해병대 입대해요. 일찍 말씀드리면 엄마 반대하실까봐 이제야 말씀드리네요. 뭐야?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급하게 말하면 너희 엄마는 어쩌라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언제 엄마 아빠 실망시키고 속 썩인 적 있어요? 제 앞가림 잘하고 건강하게 다녀올 테니 믿고 기다려주세요. 그렇게 늠름하게 군대에 간 큰아들은 약속대로 건강하게 군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대학을 졸업해 선배 헬스장에서 운동 코치로 열심히 제 밥벌이를 했습니다. 아들은 농땡이 부릴 줄도 모르고 사치도 하지 않는 누가 봐도 건실하고 믿음직한 청년이었네요. 아들보다 2살 어린 딸은 제 엄마를 닮아 얼굴이 곱상하고 싹싹했어요. 어려서부터 비행기 승무원이 꿈이라더니 차곡차곡 준비해 결국 항공사에 취직하더군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제 여생에 다른 걱정거리가 없을 줄 알았습니다. 초년이 괴로웠으니 노년은 잘 읽은 재산을 바탕으로 자식들과 마음 편히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사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한 일이 아니더군요. 큰아들이 결혼하며 저희 집안에 상상도 하지 못했던 파란이 일기 시작한 겁니다. 그맘때 선배가 운영하는 헬스장에서 일하고 있던 아들이 운동하러 온 며느리를 만나게 됐어요. 예쁘장하고 늘씬한 며느리에게 아들이 단박에 반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만난 지 3개월 만에
초스피드로 결혼하겠다고 나섰네요. 하지만 저는 왠지 예비 며느리의 화려한 외모가 오히려 마음에 걸렸습니다. 한데 아니도 저와 생각이 비슷했던 모양이에요. 평소에 아들 말이라면 무조건 믿어주던 아내가 그때만은 조심스럽게 이런 말을 꺼냈거든요. 정민아, 너희 아직 몇 개월 만나지도 못했는데 결혼은 너무 이른 거 아니니? 연애하면서 서로 좀 더 알아보다가 내년쯤 결혼하는 게 어떨까? 네? 왜요? 엄마도 남자는 빨리 결혼해서 가정을 가져야 일도 잘 풀리고 돈도 모을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긴 한데 사실 애가 옷차림도 너무 튀는 것 같고 지난번에 우연히 친구랑 통화하는 걸 들었는데 말도 좀 험하게 하는 것 같아서 난 그게 좀 걸린다. 엄마, 저도 친구들이랑은 그렇게 말해요. 친할수록 장난스럽게 욕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혜진이 정말 인기 많은 애예요. 우리 센터에서도 남자들이 서로 말 한번 붙여보고 싶어서 난리도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좀 급해요. 저희가 만난 건 얼마 안 됐지만 하루도 안 빼고 매일 만나거든요. 대충 만나며 연애만 길게 한 사람들보다 서로를 훨씬 잘할 거예요. 엄마가 무슨 걱정하시는 줄은 알겠는데 잘 살 자신이 있으니 저 좀 믿어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얼굴이 확신에 차 있어 아내도 더는 말리지 못하더라고요. 하지만 결혼하고 넉 달도 되지 않아 아들이 전과는 다른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생전 부모에게 손 벌리거나 아쉬운 소리 한 적이 없던 녀석이 갑자기 돈 타령을 시작한 겁니다. 하루는 며느리를 대동하고 나타나서 생각지도 못한 말을 꺼내더라고요. 아버지, 저 독립하고 싶어요. 이제 저도 가장인데 언제까지 남 밑에서 쥐꼬리 같은 월급 받으면서 살 순 없잖아요. 너 원래 거기서 몇 년 더 일 배우면서 돈 모아서 독립할 계획 아니었니?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했어? 그렇긴 한데 결혼하고 나니 마음이 조급해지네요. 이제 애도 낳아야 하는데 빨리 자리 잡으려면 시간 낭비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돈이 돈을 벌어주는 건데 맨 땅에 헤딩할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 같네요. 그래서 말인데 아버지가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그래서 지금 돈 달라고 온 거냐? 애비가 무슨 금고도 아니고 너희 결혼할 때 아파트 해준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사업 자금을 대래? 그리고 너도 그동안 모아놓은 게 꽤 되지 않니? 그 돈으로는 안 되는 거냐? 그 말에 이번에는 가만히 듣고만 있던 며느리가 나서더라고요. 조민 씨가 벌어놓은 게 있긴 하지만 그걸로는 턱없이 부족해요. 요즘 헬스장도 경쟁이 심해서 지금야 인테리어며 신경 써야 할 때 많거든요. 그러니 하는 말이다. 아직 몇 년 더 월급 받으며 다녀도 될 것 같은데 가만히 있다 난제없이 사업을 한다고 나서니 걱정이 안 될 수가 없구나. 요즘 인건비도 엄청 비싸다고 하던데.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도울 거고요. 저희 사촌 중에 운동하던 오빠가 있는데 제 사정 알고 당분간 기본금만 받고 도와주기로 했거든요. 아무리 사촌이라지만 자기 생활이 있을 텐데 그래도 되는 거니? 괜찮아요. 그 오빠네가 어려서부터 저희 부모님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보답하고 싶다고 자기가 먼저 나서서 도와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벌써 조민 씨하고 인사도 다 한걸요? 허허, 그래. 고마운 사람이구나. 그래도 헬스장 차리는 게 한두 푼으로 되는 게 아니라. 아버님, 종인 씨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데 잘 아시잖아요. 제가 옆에서 내조 잘할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아들내외의 부탁에 저는 일단 생각해보겠다며 확답을 주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꼬박 일주일을 찾아와 매달리더라고요. 그래서 반신반의하며 사업 자금을 대주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아들은 매일매일 기구를 닦고 쉬는 날도 없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 노력이 빛을 발했는지 헬스장은 금세 운동하러 온 회원들로 북적이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걱정스러운 마음을 내려놓고 한숨 돌릴 수 있었지요. 불과 몇 달 뒤 아들의 눈에서 피눈물이 흐를 줄은 상상도 못한 채로 말입니다. 사실 사업을 시작한 뒤로 아들은 전에 없이 낯선 행동을 많이 했더랬어요. 하루는 고급 외제차를 타고 나타난 걸 보고 의아한 마음에 이렇게 물은 적도 있습니다. 아니 종이나, 너 외제차를 산 거야? 그동안 경차라도 사라고 하니 유지비 나간다고 대중교통만 타고 다니던 녀석이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분 거냐? 결혼하니 혼자일 때랑은 다르더라고요. 그 사람이랑 같이 출퇴근하는데 차가 없으니까 너무 불편해서요. 그리고 남들 눈도 있고 경차는 좀 그렇잖아요. 뭐? 아무리 그래도 이런 외제차는 가격이 꽤 나갈 텐데. 헤이, 요즘은 안 그래요. 수입차도 가격이 많이 내려서 국산이랑 큰 차이도 없다니까요. 그런 아들을 보자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더군요. 변화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모여 식사하고 집에 돌아가는데 딸이 대뜸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오빠, 사람이 좀 변한 것 같지 않아요? 오늘 새언니가 입고 온 옷이랑 가방, 목걸이가 다 얼마짜린 줄 엄마 아빠는 모르죠. 글쎄다. 그게 뭐 비싼 것들이냐? 말도 마세요. 장난 아니에요. 그걸 오빠가 다 사줬다던데요? 오빠는 얼마 전까지도 조개 축구회 티셔츠만 입고 다니던 사람인데 이상한 거 있죠? 여자는 또 다르니까. 저는 안 입어도 지 마누라는 좋은 거 사주고 싶은 게 남편 마음이긴 하지. 그것도 정도가 있어야죠. 오늘 새언니가 입고 걸친 것만 해도 몇 천만 원은 넘을 거예요. 뭐? 아니, 저 외문 애들이 겁도 없이 뭘 그렇게 비싼 걸 사? 언니가 사달라고 했겠죠. 오빠가 명품이 뭔지 알기나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둘이 여행 간다면서 저한테 1등석도 직원 가족 할인 되는지 묻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평제 할인은 국내선만 되고 해외 갈 때는 안 된다고 말해줬거든요. 그랬더니 그냥 다 제값 주고 산다는 거예요. 오빠가 언제 1등석 같은 거 찾는 사람이에요? 비행기도 입석이 있으면 자기는 입석 타고 싸게 가고 싶다던 사람이잖아요. 요즘 오빠 너무 이상해요. 그렇게 저희는 아들의 변화를 걱정하고 있었지만 정작 아들내외는 열흘간 해외여행까지 다녀왔습니다. 한데 정말 경악할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여행을 다녀온 아들 앞에 상상도 못했던 일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날 저는 아내와 등산을 갔다 점심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 지금 헬스장으로 좀 와주세요. 빨리요. 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냐? 사고라도 난 거야? 그런 게 아니라 헬스장에 문제가 생겼어요. 뭐? 알았다. 바로 가마. 그렇게 허둥지둥 헬스장에 도착했고 거기서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는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멍한 표정으로 팽한 헬스장에 혼자 서 있더라고요. 제가 놀라서 자초지종을 물었지만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 모습이 너무 답답해 온성을 높이자 그제야 어이없는 말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이가 유럽 여행이 소원이라고 이번에 꼭 가고 싶다는 거예요.
아기 가지면 가기 힘들 것 같다면서요. 헬스장은 자기 사촌 오빠가 다 알아서 봐줄 거라고 해서 열흘만 운영을 맡기고 다녀왔어요. 근데 돌아오니까 문은 닫혀 있고 헬스장 기구가 다 사라져서 이렇게 텅 비어 있는 거예요. 형님은 연락도 안 되고. 뭐? 그럼 네 처는 뭐라고 하는데? 그게 공항에 내리자마자 전화해봤더니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거기 다녀온다고 갔거든요. 근데 그다음부터 계속 전화를 안 받아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저와 아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헬스장으로 몰려와서 고성을 지르며 이런 말을 꺼낸 겁니다. 30% 할인 행사한다고 해서 현금으로 1년치나 결제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문을 닫으면 어쩌라는 거예요. 난 언니랑 친구들까지 소개했어요. 눈 닫으면 난리 난다고요. 빨리 환불해주던지 어떻게 좀 해봐요. 당신들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지. 회비를 1년치나 땡겨서 먹튀해놓고 나 몰라라면 다야? 일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사장이 몰랐다는 게 말이 되냐고. 아니, 몰랐다고 해도 책임져야지. 알고 보니 며느리의 사촌오빠라는 남자가 아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대대적으로 할인 광고를 했던 모양입니다. 현금으로 2년치를 결제하면 다까지 혜택을 준다는 말에 사람들이 몰려들어 결제를 한 것 같았어요. 그렇게 피해당한 금액만 1억이 넘었습니다. 거기다 헬스장에 있는 기구를 모두 팔아치웠다면 그 돈도 억대가 넘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다급한 마음에 며느리에게 계속 연락을 해봤지만 여전히 며느리와는 통화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며느리가 그 일과 무관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게 됐죠. 그 뒤로 아들은 항의하며 찾아오는 사람들을 향해 변명하기 바빴어요. 아닙니다.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정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억장이 무너지더군요. 하지만 저라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어쩌겠습니까. 절망에 빠진 아들과 그런 아들 때문에 덩달아 불안해하는 아내를 챙겨야 했으니까요. 그제야 저는 내키지 않는 그 결혼을 말리지 못한 게 너무나 후회스럽더군요. 아들은 약지는 못해도 우직하고 성실한 아이였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며느리의 베개머리 송사에 휘둘려 안 하던 행동을 하더니 결국 그런 일까지 당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아들은 그 일에 며느리가 관련됐을 거라고 생각지 않더군요. 물론 저도 답답했지만 아들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저도 친형에게 뒤통수 맞고 모든 걸 잃은 경험이 있으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다 등을 돌려도 끝까지 내 편일 거라고 믿고 싶은 게 바로 가족이잖아요. 한데 그런 사람에게 사기당한 기분은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게 절망에 빠진 아들을 보며 가슴을 치던 저는 경찰에 찾아가 며느리와 그 일단을 잡아달라고 신고했습니다. 아들은 계속 며느리를 기다려보자고 했지만 저는 그게 부질없는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틀 뒤 경찰 조사 결과를 들은 아들은 말문이 막혀 주저앉고 말았네요. 이혜진, 이정우, 그 인간들 사촌 아닙니다. 아니, 이정우 본명은 김상택이에요. 폭행과 사기로 전과가 7범이나 있는 놈이죠. 이혜진도 사기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1년 만에 또 일을 저질렀네요. 둘이 동거하던 사이였고요. 혹시 헬스장 관련 피해 말고 다른 피해는 없습니까? 그 말에 아들은 거둥거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집 담보로 대출받아서 처가에 빌려드렸어요. 장인어른이 임대업을 하셨는데
급하게 보증금을 빼줘야 한다고 하셔서요. 다시 임대가 나가면 그때 돌려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여자 부모 없습니다. 아마 부모라고 인사한 사람들은 다 감옥에서 만난 비슷한 인간들일 겁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혜진이가 그럴 리가. 아들은 사기당한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미 사건은 벌어졌고 그 뒷수습을 위해 헬스장은 폐업하고 신혼집은 처분해 대출을 갚아야만 했습니다. 저는 이를 갈며 매일 밤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며느리와 그 내연남이 마땅한 죗값을 치르기를 기도했네요. 그런 채 기도가 이루어진 건지 수변했던 그 인간들이 석 달 만에 전남 어느 모텔에서 붙잡혔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며느리는 뻔뻔하게 제 아들 발밑에 엎드려 자신의 결백함을 읍소했습니다. 조민 씨, 내가 과거를 숨긴 건 미안한데 이번 일은 정말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야. 난 당신이랑 잘 살고 싶었어. 근데 김상태 그 인간이 딱 한바탕만 하면 놔준다고 했어. 나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거야. 집담보로 대출만 받아주면 떠난다는 말을 믿었다고. 설마 헬스장까지 그 지경을 만들어 놓을 줄은 몰랐어. 진짜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 그럼 고망에서 내뺀 건 왜 그런 건데? 저 인간이랑 도망 다니다 잡힌 주제 어디서 말 같지도 않은 변명이야. 그건 당신 만나서 내 과거를 다 말한다고 해서 나도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닌 거야. 상황 가서 도망치려고 했다니까? 제발 나 좀 믿어줘. 웃기지 마. 마음만 먹었으면 털어놓을 시간은 얼마든지 있었어. 나 네가 원하는 건 뭐든 들어주려고 했어. 그래서 아버지한테 손 벌려가며 무리해서 헬스장 차리고 평생 들어본 적도 없는 명품 옷이며 가방이며 외제차까지 사다 바쳤어. 그렇게 다 갖다 바치니까 네 눈엔 내가 아주 상등신으로 보였니? 그래서 일부러 여행 가자고 보채서 헬스장 통째로 네 애인한테 맡긴 거야.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줄도 모르고 좋다고 놀러 다닌 내가 얼마나 죽고 싶었는 줄 알아. 미안해 조민 씨.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근데 그래도 나 한 번만 도와줘. 변호사 써서 집행유예라도 받게 해주면 평생 반성하면서 종인 씨 위해서만 살게. 정말이야. 나한테 제발 기회를 줘. 며느리는 마지막까지 발악했지만 아들은 매몰차게 돌아섰습니다. 결국 뻔뻔한 두 남녀는 계획된 범죄와 재질의 불량, 피해자들의 탄원으로 실형을 면하지 못했지요.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한 결혼 생활이 상상 초월의 파국으로 끝난 아들은 그 후로도 한참을 고통 속에 살아야 했네요. 그리고 가족들 역시 그런 모습을 마음 졸이며 지켜봐야 했답니다. 한데 그런 일이 있고 1년 후 이번에는 둘째 딸이 결혼한다며 남자를 데려왔어요. 며느리에게 호되게 대인 저희 부부는 예비 사위를 만날 때도 걱정부터 앞섰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둘째의 상대는 한눈에 봐도 평범해 보이는 직장인이더군요. 두 사람은 예비 사위가 출장 가는 비행기에서 만난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조심스럽게 남자의 직장과 집안 환경에 대해 물었어요. 그래, 듣기로는 대기업에 다닌다고 하던데 양치는 살아 계시는가? 네, 부모님도 건강하시고 조부모님까지 3대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민이가 시집살이 할 필요는 없어요. 저는 결혼하면 따로 독립하기로 다 얘기돼 있거든요. 그래? 그거야 뭐 집안 가품이 있으면 거기 따르는 게 맞지. 우리는 시집살이 같은 걸로 결혼 반대할 생각은 없네. 사람이 중요하지. 저는 이런저런 말을 시켜보며 예비사비의 성품이나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노력했어요. 한데 일단 대기업에 다니니
신부는 확실할 것 같았고 조부모님까지 함께 생활한다고 하니 집안도 화목해 보였습니다. 그래도 딸의 결혼만큼은 신중에 신중을 가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예비사위에게 어쩌면 불쾌할 수 있는 요구까지 하기에 이르렀죠. 내가 자네를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집안에 사정이 좀 있어. 그래서 말인데 미안하지만 재직증명서랑 전가 기록을 좀 떼올 수 있겠나? 기분 나쁠 수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내가 간곡하게 부탁함세. 안 그래도 영인이한테 대충 들어서 알고 있어요. 사정을 몰랐다면 좀 놀랐을 수도 있겠지만 형님 결혼 때문에 마음고생 많으셨다는 거 아니까 다 이해됩니다. 내일 당장이라도 떼다 드릴게요. 걱정 마십시오. 그렇게 자신있게 말하는 예비사위를 보니 마음이 놓이더군요. 그리고 다음날 딸이 예비사위의 재직증명서와 범죄 경력 회보서를 들고 왔더라고요. 예상대로 멀쩡히 대기업에 잘 다니고 있었고 전과도 없이 깨끗한 신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안심하고 두 사람의 결혼을 준비하게 됐네요. 사람을 만나는데 그런 확인까지 해야 하는 현실이 씁쓸하긴 했지만 돌다리도 두드려보는 심정으로 무리한 부탁을 한 겁니다. 다행히 저희 사정을 이해해주는 상대 덕분에 걱정을 접어두고 결혼 준비를 하게 된 거죠. 하지만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이날의 선택을 뼈저리게 후회하게 됩니다. 애초에 그깟 서리 몇 장으로 한 사람을 모두 알게 됐다고 착각한 것 자체가 문제였네요. 그렇지만 그때는 사위의 모든 게 좋아 보여 미처 그런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비사위는 여러모로 전 며느리 때문에 상처받은 저희에게 미호가 되어주는 존재였거든요. 결혼 준비로 바쁜 와중에도 불쑥 찾아와 웃으며 이런 말을 하기도 했어요. 장인어른, 이번 주말에 장모님 생신이시죠? 그래서 제가 강릉에 펜션 예약해놨어요. 결혼 전에 영인이한테 부모님이랑 좋은 시간도 만들어주고 싶고 장모님 생신 파티도 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형님도 힘든 거 잊으려고 그러시는지 너무 일만 하는 것 같다고 여민이가 걱정이 많더라고요. 온 가족이 바다도 보고 회도 먹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으시죠? 그래? 우리야 너무 좋지만 자네는 회사 일도 바쁘고 결혼 준비로 정신도 없을 텐데 언제 그런 계획까지 세웠어? 아무리 바빠도 가족이 먼저죠. 저는 대가족으로 살아서 그런지 국적북적한 게 좋고 가족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는 게 제일 행복하더라고요. 앞으로 결혼해서도 매년 가족여행은 제가 책임질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딸뿐 아니라 저와 아내에게도 세심하게 신경 써주는 다정하고 유쾌한 사람이었네요. 그래서 흡족한 마음으로 결혼 준비가 한창일 때 너무나 갑작스러운 불행이 닥쳐왔습니다. 늦은 저녁 마트에 다녀오던 아내가 급발진을 주장하는 차량에 치여 사경을 헤매게 된 겁니다. 그래도 저는 아내가 회복할 거라고 굳게 믿었어요. 그렇게 아무런 준비 없이 이별이 찾아올 줄은 미처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응급수술에 들어간 아내는 결국 눈을 뜨지 못한 채 그대로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네요.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제 엄마와 웃으며 통화했던 둘째의 충격은 말도 못했지요. 그리고 결혼에 실패해 아내 속을 썩인 큰아들도 울음 섞인 목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이러지 마세요. 저 이제야 마음 잡고 다시 일어서 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떠나시면 저는 어떻게 살아요? 꼭 아들 가슴에 이렇게 대못을 박아야겠어요? 제발 눈 좀 뜨세요. 하지만 그 순간 저는 눈물도 나오지 않았고 그 어떤 말도 입 밖으로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40여 년을 함께한 아내가 황망하게 떠나버린 상황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멍하니 아내의 직업만 바라보는데 예비사위가 다가와 심통한 표정으로 제게 이런 말을 건네더군요. 장인어른, 장모님은 제가 책임지고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그러니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회사에 휴가를 내고 정신없는 저희 식구를 대신해 장례 준비를 도맡았습니다. 그리고 지인들에게 연락해 금조안도 배달시켜 빈소가 초라하지 않도록 신경 써줬죠. 그런 모습에 고마움을 느낀 저는 슬픔을 억누르며 사위를 챙기려 노력했답니다. 자네도 뭘 좀 챙겨 먹고 눈도 좀 붙이게. 어젯밤도 꼬박 세운 거 아닌가? 전 괜찮습니다. 내일 장제도 가셔야하고 장인어른이라도 좀 쉬세요. 이러다 장인어른까지 쓰러지시면 정말 큰일입니다. 고맙네. 자네도 일하느라 피곤한 사람인데 이렇게 고생을 시켜서 미안하네. 아닙니다. 사위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요. 그러면서 싹싹하게 말하는 예비사위를 보니 믿음이 가더라고요. 비록 아내를 잃은 슬픔은 감당하기 어려웠지만 둘째만은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안도감이 느껴졌네요. 한데 그날 밤 조문객이 뜸해진 틈에 아내의 영정사진을 바라보고 있자니 저도 모르게 서러움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자식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 몰래 화장실로 달려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때까지 실감나지 않던 아내의 죽음이 갑자기 현실로 다가오며 걷잡을 수 없이 눈물이 쏟아져 나왔네요.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시끄럽게 떠들며 화장실로 들어서는 소리가 들렸어요. 목소리를 들어보니 2명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남자들은 그곳이 장례식당이라는 것도 잊었는지 자기들끼리 노물하며 신이 났더군요. 저는 혹시라도 제 울음소리가 들릴까봐 억지로 눈물을 삼켰네요. 그리고 서둘러 밖으로 나오려다 한 남자의 입에서 나온 이름을 듣고 저도 모르게 귀를 기울이게 됐죠. 야, 도윤이 저 자식 웃기지 않냐? 아직 결혼도 안 했으면서 뭘 우리까지 부르고 난리야. 아까 울고불고 하는 거 맞지? 누가 보면 지 엄마가 돌아가신 줄 알겠다. 다음 달이면 결혼인데 장모님이 돌아가셨으면 사위 노릇 해야지. 그래도 우리가 고등학교 동창 중에 제일 친한데 조문 오는 게 당연하고. 안 그래? 남자의 입에서 나온 건 저희 예비사위의 이름이었어요. 사위가 아내 빈소에 고등학교 동창들까지 부른 모양이었죠. 저는 고마운 마음에 인사라도 하려다 이어지는 이야기를 듣고 화장실 문을 잡은 채 멈칫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예정대로 결혼은 할 수 있는 거야? 하루라도 빨리 해치워버려 한다고 난리였는데 하필 장모가 잘못됐으니 그 자식 계획에 차질이 생기겠네? 아니야. 어떻게든 예정대로 결혼식은 할 거고 혹시 그게 안 된다면 혼인신고라도 할 거라고 큰 소리 치던데?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그 자식 개망나니처럼 산 거 들키면 결혼이고 뭐고 다 물 건너갈까봐 얼마나 노심초사했냐? 왜 안 그러겠어? 시집안은 사위 진짜 정체를 알까나? 야, 알면 이런 결혼을 시키겠냐? 도인이 그 자식이 무늬만 대기업 직장인이지. 빚에 시달리는 빈털털인 거 알면 아마 처가에서 직업을 할 거다. 어디 그뿐이냐? 그게 다 도박하다 생긴 빚인 거 알아봐라. 결혼은 무슨 턱도 없지? 근데 아까 내가 보니까 전혀 모르는 눈치더라고. 신부 아버지도 그렇고 그 오빠도 그렇고 도윤이를 철석같이 믿는 것 같던데? 너 입 조심해라. 혹시 처가 사람들이 알기라도 할까봐 오늘 얼마나 조심시켰는지 잊었어? 여자가 승무원이라 돈도 잘 버는데 처가까지 빵빵하다잖냐. 장인이 꽤 탄탄한 이사업체 사장이고 건물까지 있는 재력가래. 그래서 결혼만 하면 빚 다 갚고 유산도 꽤 받을 거라고
자랑이 늘어지더라. 알지. 그래서 제 장인한테 잘 보이려고 회사에 휴가까지 내고 여기서 충성하는 거 아니냐. 나한테도 꼭 조문 오라고 2번이나 전화했다니까. 그러면서 입단속을 얼마나 시키는지. 성재 같아서는 그냥 확 다 불어버리고 싶더라. 도대체 직감당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 얼른 혼인신고하려고 기를 쓰잖아. 예비신부한테 하는 거 보니 아주 애처가가 따로 없더라니까. 그 자식이 그동안 여자를 얼마나 밥 먹듯이 갈아치웠냐? 근데 이렇게 공들이는 건 처음 봤다니까. 허, 그래? 사채업자들까지 따라다닌다더니 똥줄 제대로 탔나 본데? 그래도 뭐 결혼만 하면 장인이 자기 딸 이혼녀 만들기 싫어서라도 빚 갚아줄 거라고 장담하던데? 이 집 큰아들도 이혼해서 딸만은 절대 이혼 못하게 할 거라고 확신하더라. 하긴 자식 둘이 다 이혼하는 꼴을 어떻게 보겠냐? 야, 그렇게 빚 갚아봤자 도박하는 버릇 못 고치면 말짱 꽝이야. 두고 봐라. 괜히 멀쩡한 여자 인생이나 겁나게 꼬이는 거지. 그것도 다 여자 팔자야. 도윤이가 나중에 거하게 한턱 쏜다니까. 우리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면 그만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입조심이나 하자고. 저는 그 둘이 하는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주먹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아 그 자리에서 꼼짝하지 못했어요. 결국 저를 찾아 큰아들이 화장실까지 쫓아온 다음에야 간신히 걸어나올 수 있었죠. 아들은 사색이 된 저를 보며 물었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내일이 발인인데 벌써 이러시면 어떡해요. 조문객은 제가 받을 테니 조금이라도 주무세요. 안색이 너무 안 좋으세요. 아니, 내가 지금 잠이나 잘 때가 아니다. 그놈, 삼이라고 살찌던 그놈은 어디 있냐? 누구요? 도희원이요? 당연히 손님 맡고 있죠. 빈소 썰렁할까봐 자기 고등학교 동창들까지 불렀더라고요. 장례 준비도 다 해주고 영인이도 옆에서 돌봐주고 얼마나 고맙고 든든한지 몰라요. 고맙긴 캐코나. 내 이놈을 가만두지 않을 거다. 네? 아버지 갑자기 왜 그러세요? 이놈이 영인이랑 우리 집안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내가 절대 그냥 못 둔다. 절대로. 저는 미친 듯이 빈소 안으로 달려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친구들에게 술을 따라주는 예비 사위의 모습이 보이더군요. 사위의 앞에 앉은 사람들은 화장실에서 저희 가족을 신나게 조롱하던 동창들이 틀림없었습니다. 저는 득달같이 달려가 예비 사위의 멱살을 잡아 올렸습니다. 그러자 놀란 아들이 쫓아와 저를 말리고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들의 손을 뿌리치고 사위를 향해 외쳤습니다. 너 바른 대로 말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내 딸한테 접근한 거야? 장로는 갑자기 왜 이러세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예? 오냐, 그래 있었지. 고박쟁이 주제에 빚 갚으려고 우리 영인이한테 접근했다는 거 내가 다 들었다. 난 그것도 모르고 널 정말 사위로 생각하면서 얼마나 고마워했는 줄 알아? 그러자 제 말을 들은 딸이 화들짝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도박이란요? 아빠, 갑자기 왜 그러시는 거예요? 조연 씨 그런 거 하는 사람 아니에요. 넌 아무것도 모르면 가만히 있거라. 이놈이 여자도 밥 먹듯이 갈아치우고 고방에 빠져 사는 인간 말종이란다. 그럴 리가. 딸은 여전히 제 말을 믿지 못하는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펄펄 뛰는 기세에 놀렸는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얼어붙은 채 서 있기만 했죠. 그러자 이번에는 사위라는 놈이
멱살을 풀기 위해 발버둥 치며 포효했습니다. 아니, 장인어른,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도대체 어디서 그런 올토당토하는 소리 들으셨어요? 올토당토하는 소리에 발뺌이라도 하려고? 저기 네 앞에 있는 동창들이 그러던데 아까 화장실에서 신나게 떠드는 소리에 내가 두 귀로 똑똑히 들었어. 거기 두 사람 아니면 아니라고 어디 말을 해보라고. 그러자 예비사위 앞에 앉아있던 남자들이 어쩔 줄 몰라하며 우왕좌왕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차이와 그 친구들을 향해 못 박듯이 말했어요. 여기서 더 이상 소란 피우고 싶지 않으니 당장 나가. 여자한테 피부터 살겠다는 놈이나 그런 놈을 친구랍시고 감싸주는 인간들이나 똑같아. 너희 같은 것들이 우리 집사람 마지막 가는 길을 어지럽히는 거 가만히 두고 못 보겠으니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꺼지라고. 제가 맹렬한 기세로 소리치자 예비사위란 놈은 바닥에 납작 엎드려 빌기 시작했습니다. 장인어른, 뭔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친구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정말 여민이를 사랑해서 만난 겁니다. 돈 때문에 결혼하다니요. 당치도 않으세요. 시끄럽다. 그런 건 나중에 알아보면 다 밝혀질 일이야. 눈 가리고 아웅갈 생각하지 말고 곱게 보내줄 때 당장 나가라고. 하지만 계속 오해를 풀겠다며 매달리는 예비사위를 결국 아들이 장례식장 밖으로 끌어냈죠. 가뜩이나 갑작스러운 이별 앞에 가족 모두 넋이 나가 있는데 사위에게 뒤통수까지 맞고 나니 정신이 다 아득해지더군요. 그래서 그 뒤로 어떻게 장례가 끝났는지도 모르게 아내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온 저는 사람을 시켜 예비사위의 뒤를 캐게 했고 동창들의 말이 전부 사실임을 확인하게 됐어요. 그 충격으로 딸은 한동안 알아 누워야만 했네요. 엄마를 잃은 슬픔에 평생을 약속한 사람에게 속은 배신감까지 겹쳐 버티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저도 집에 돌아오니 아내의 부재가 실감이나 너무나 힘들었어요. 하지만 혹시 딸에게까지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마음껏 슬퍼할 수도 없었네요. 그런데 휴직하고 한 달 넘게 힘들어하던 딸이 어느 날 갑자기 저를 불러 다부진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빠, 저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일이 엄마의 마지막 선물 같아요. 그런 인간한테 속아서 결혼하지 말라고 엄마가 절 지켜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하려고요. 그래, 애비도 같은 생각이다. 그런 얼어 죽을 놈이랑 법적으로 엮이지 않은 것만도 천만 다행이지. 그러니 어서 네 마음이나 추스르고 몸이나 챙기자. 근데요, 아빠. 저 그래도 이대로는 억울하고 분해서 그냥 못 넘어가겠어요. 회사에도 청첩장 다 돌리고 결혼할 사람이라고 친구들한테도 소개했는데 이런 개망신이 어딨어요. 그래, 이 애비가 뭘 어떻게 해주랴? 뭘 해야 네 속이 시원하겠니? 아니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 인간이 내세울 거라곤 대기업 다닌다는 거밖에 더 있어요. 하필 그 인간이 감사실에서 근무하는 거 아시죠? 두고 보세요. 그 뻔뻔한 얼굴로 다시는 회사에 월심도 못하게 만들 테니까. 얄궂게도 예비사위는 대기업 감사실에 근무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딸이 그 회사에 투서를 넣었다고 하더군요. 가장 청렴해야 할 감사실 직원이 구박을 일삼고 빚까지 잔뜩 졌다고 밝힌 모양이었네요. 그래서 도박에 대한 조사를 받은 예비사위는 결국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당했답니다. 그리고 그런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 사위의 사회적인 평판은 바닥으로 추락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도 그 인간은
딸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모양이었어요. 날이면 날마다 술 먹고 찾아와 고성으로 저희 딸의 이름을 불렀거든요. 결국 참다 못한 딸은 남자를 스토킹으로 신고하고 접근 금지도 신청하게 됐네요. 그런데 얼마 전에 딸이 들려준 소식이 또 가관이더군요. 아빠, 오늘 접근 금지 담당 경찰한테 들었는데요. 그 인간이 술을 잔뜩 먹고 장례식장에 찾아왔던 동창들을 때린 모양이에요. 잘 나갈 수 있던 자기 팔자가 꼬인 게 다 입을 잘못 놀린 동창들 탓이라고 원망이 말도 못했나 봐요. 그래서 가뜩이나 직장도 없는 인간이 합의 검거하느라 온 가족이 난리가 난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그 인간 도박이랑 여자 말고도 주사까지 심각한 것 같아요. 그럼 못 말리는 인간인 줄도 모르고 결혼했으면 어땠을지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정말 가지가지 하는구나. 근데 그 인간 우리 앞에서는 술은 입에도 못 대는 척 하지 않았니? 그러니까요. 제가 너무 멍청했어요. 그런 인간이나 만나는 바람에 엄마 장례도 제대로 못 치르고 정말 죄송해요, 아빠. 아니다. 그게 어디 너 혼자만의 잘못이겠니? 우리 전부 다 속았잖아. 작정하고 속이려는 놈을 무슨 수로 이기니? 네 말대로 엄마가 돕지 않았으면 우리 집안 톱니박산 날 뻔했다. 저 이제 정말 사람이 무서워요. 세연이도 그렇고 그 인간도 그렇고 말짱한 얼굴로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가지고 놀 수가 있어요? 혹시 사람 마음 깨뜨려 볼 수 있는 기계라도 있다면 억만금이라고 해도 하나 사고 싶은 심정이에요. 그런 일이 있고 벌써 1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네요. 그동안 저와 자식들은 상처받은 마음을 추스르고 각자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답니다. 하지만 전 며느리 때문에 소갈이하고 사위 때문에 마지막 일도 편치 못했을 아내를 떠올리면 아직도 명치 끝이 아려오는 기분이 들어요. 여러분은 부디 저희의 이런 실수를 본보기 삼아 사람의 내면을 제대로 알아볼 수 있는 해안을 갖추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흔을 바라보는 제 자식들이 하루빨리 좋은 짝을 만날 수 있길 기도하며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넋두리 같은 사연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